올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이 5회사가 AI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25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050조 원. 그런데 올해 대한민국 정부가 국회를 통과시킨 1년치 예산이 728조 원입니다. 전국에 도로를 깔고 군대를 운영하고 학교와 병원을 돌리는 데 쓰는 돈 전부를 합친 게 728조 원인데 민간 기업 5곳이 AI 하나에 쏟아붓는 돈이 그것보다 1.4배 많습니다. 이게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숫자를 처음 들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대단하다. 우리도 뭔가 올라타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첫 번째 반응이고, 이게 진짜로 다 돌아오는 건가? 거품 아닌가? 이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두 반응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명 있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은행을 운영하는 사람, 제이미 다이먼입니다. JP 모건 체이스, 미국 최대 은행이죠. 이 은행은 2024년 역대 최대 585억 달러에 이어 2025년에도 57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83조 원, 삼성전자 작년 영업이익의 2.5배가 넘는 돈을 1년에 번 겁니다. 그런데 다이먼은 그해 주주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본인을 파티장의 스컹크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시장이 가장 큰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번 해에 가장 크게 경고를 날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이먼이 겁내는 건 AI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경고하는 건 AI가 만들어내는 속도입니다. 그는 올해 3월 워싱턴 DC 힐앤밸리 포럼에서 AI가 분명히 빠르게 올 것이라며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사회가 충분히 빨리 수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AI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AI가 만들어내는 변화가 우리가 준비하는 속도보다 훨씬 빨리 온다는 겁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때도 카메라 가게가 망한다, 지도 인쇄 회사가 망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망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앱 개발자라는 직업이 생겼고 배달 기사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총량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이먼은 지금 AI가 스마트폰과 다르다고 봅니다. 스마트폰은 사람이 하는 일의 보조 도구였습니다. AI는 사람이 하는 일 자체를 대신합니다. 그것도 단순 노동이 아니라 화이트 칼라, 즉 대졸 사무직의 일부터 먼저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먼 본인이 이끄는 JP 모건에서 15만 명의 직원이 매주 AI를 사용하고 있고 향후 5년 안에 회사 전체 인력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AI를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회사의 CEO가 그 회사 직원이 줄어들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영상이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AI가 만들어내는 1,050조 원짜리 파티. 그 파티에서 우리는 어디에 앉아 있는 건가? 그리고 파티가 끝난 뒤 청구서는 누구에게 오는 건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AI 경제가 우리 가게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어디에서 기회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리스크를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050조 원이 AI에 쏟아지는 건 알겠는데 그 돈이 실제로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그리고 그 흐름이 대한민국과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AI라는 게 뭘 먹고 자라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AI는 세 가지를 먹고 삽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기입니다. 마치 자동차가 굴러가려면 엔진, 도로, 기름이 필요하듯이 AI가 작동하려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 가지 모두에 전례 없는 규모의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반도체입니다. 올해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체 매출이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돈으로 약 1,450조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2배입니다. 그리고 이 성장의 가장 큰 원동력이 AI입니다. AI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 매출의 약 30%를 차지하며 성장을 이끌고 있고, 이는 20년 이상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바로 짚으셔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이 뭘 만드는 나라죠? 반도체입니다. AI가 반도체를 먹는다면 한국은 직접적인 수혜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AI가 가장 원하는 반도체, 즉 HBM이라고 부르는 고대역폭 메모리를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HBM은 쉽게 말하면 AI의 뇌가 정보를 주고받는 고속도로입니다. 일반 메모리가 왕복 2차선 도로라면 HBM은 128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이 HBM 수요가 공급을 크게 초과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해 12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강세가 2027년 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뒤쫓고 있고 지금 그 격차가 실적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센터입니다. AI가 실제로 작동하는 공간이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AI를 집이라고 하면 데이터 센터는 그 집이 지어지는 땅입니다. 땅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AI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2030년까지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약 6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700조 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700조 원, 이 돈은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12년치입니다. 매일 2조 4천억 원씩 5년 동안 써야 하는 돈입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우리도 데이터 센터 지으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신성장 동력의 핵심 축으로 보고 조직을 신설하고 기술 투자, 사업 구조 전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번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전통적인 데이터 센터가 10에서 25메가와트 수준의 전력을 썼다면 하이퍼스케일 AI 데이터 센터는 100메가와트가 넘는 전력을 요구합니다. 4배에서 10배가 더 필요한 겁니다.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2026년에는 연간 한국 전체 전력 소비량에 가까운 규모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AI 서버들이 쓰는 전기의 양이 5천만 명이 사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1년 동안 쓰는 전기와 맞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 문제가 실제로 한국 안에서도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직접 AI는 전기의 전쟁이다라고 선언할 만큼 지금 전력 확보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부상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AI 데이터 센터가 기존 시설 대비 최대 6배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고 추산하면서 전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기업이나 정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릅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오르면 공장 운영 비용이 올라갑니다. 공장 운영 비용이 오르면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올라갑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내 장바구니와 연결되는 경로가 이겁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AI에 쏟아지는 1050조 원의 흐름을 따라가면 세 가지 산업이 직격으로 수혜를 받습니다. 반도체, 데이터 센터 인프라, 그리고 전력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반도체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는 아직 미해결 과제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수혜도 조건이 있습니다. AI가 원하는 메모리를 제때 만들어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가 점유율 50%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HBM4를 앞세워 29%까지 추격해왔습니다. 두 회사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 자리를 굳히느냐가 한국 경제가 AI 수혜를 얼마나 크게 받을지를 결정하는 변수입니다. 이 돈의 흐름이 일자리와 임금에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게 바로 다음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AI가 일자리를 없앤다는 얘기 요즘 정말 많이 들으시죠?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실제로 무슨 일을 먼저 가져가는지, 그리고 어떤 일은 오히려 더 필요해지는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공포와 낙관 사이 어딘가에서 길을 잃게 됩니다. 먼저 상식 하나를 깨겠습니다. AI가 위협하는 건 단순 반복 직종이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공장 노동자, 계산원, 주차 안내원 같은 일들이 먼저 없어질 거라고요. 그런데 실제 데이터는 반대를 가리킵니다.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직종은 대부분 고학력과 고임금을 요구하는 화이트 칼라 직업군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금융 분석가, 법률 보조원, 콘텐츠 작성자. 이 직종들이 먼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AI는 몸을 쓰는 일보다 언어와 숫자를 다루는 일에 훨씬 뛰어납니다. 배관공은 좁은 공간에 몸을 비틀어 넣고 손끝 감각으로 작업합니다. AI가 배관공을 대체하려면 로봇 몸체부터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반면 계약서 검토, 재무제표 분석, 보고서 초안 작성은 지금 당장 AI가 합니다. 가트너는 2029년까지 AI가 일반 고객 서비스 문제의 80%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특유의 문제가 하나 더 얹힙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주로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왜 하필 청년일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료 정리, 데이터 입력, 기초 분석, 고객 응대. 이게 신입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일들을 AI가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진입 사다리의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초년생이 밑에서부터 시작해 경험을 쌓으며 올라가는 경력의 첫 계단이 AI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대학을 준비하거나 막 졸업했다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첫 직장 잡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반전이 있습니다. AI가 등장한다고 해서 일자리 총량이 반드시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경제포럼은 2030년까지 약 9,2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동시에 1억 7천만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순수하게 7,800만 개가 늘어나는 겁니다. 역사도 같은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1980년대 ATM기가 등장했을 때 은행 창구 직원이 모두 사라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ATM이 단순 업무를 맡으면서 인건비가 줄었고 그 덕에 은행은 지점을 더 많이 열 수 있었습니다. 은행원 총수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하는 일의 성격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문제는 그 전환의 속도입니다. ATM이 보급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 AI는 그 속도로 오지 않습니다. 다이머니 워싱턴 DC 힐앤밸리 포럼에서 한 말이 이겁니다. 이건 분명히 올 것이고 빠르게 올 것이다.
기존 기술들은 자리 잡는데 수십 년이 걸렸고 사회가 적응할 시간이 있었다. 이번 AI는 그보다 빠를 수 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충분히 빨리 수용할 수 있을지 솔직히 그 답을 모르겠다. 세계 최대 은행 CEO가 모르겠다고 한 겁니다. 이걸 겸손이라고 봐야 할지 경고라고 봐야 할지 저는 경고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져야 할 현실적인 시각은 이겁니다. 직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직업 안에 특정 업무가 바뀝니다. 그 변화에 올라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집니다. 한 분석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위협은 AI 자체가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쓰지 않는 사람의 일자리를 가져가는 것이다. AI가 내 직업을 빼앗는 게 아닙니다. AI를 능숙하게 쓰는 동료나 경쟁자가 내 몫까지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밥상이 좁아지는 진짜 경로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앞에서 개인은 어떻게 자산을 배치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AI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투자를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저도 그 질문에 단칼에 답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이 질문을 두고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는 두 시나리오를 정직하게 펼쳐놓겠습니다. 낙관론자들이 보는 세계, 그리고 경고론자들이 보는 세계, 그 두 좌표 사이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관론입니다. 낙관론의 핵심 논거는 AI는 닷컴 버블과 다르다는 겁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말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기업들은 매출도 없이 주가만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터진 겁니다. 지금 AI를 주도하는 기업들은 다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 기업들은 이미 수십조 원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AI에 쏟는 7,250억 달러가 빚으로 쌓아 올린 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성 수치가 실제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이 IMF 연구진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 AI 도입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한국 GDP를 최소 4.2%에서 최대 12.6%까지 끌어올릴 잠재력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12.6%가 얼마나 큰 숫자냐면 한국 경제 규모로 환산하면 약 270조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전국 직장인 한 명당 1년 연봉이 추가로 생기는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의 별도 조사에서는 AI를 활용한 근로자들의 업무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됐고, 이를 생산성으로 환산하면 2년 반 동안 GDP 성장률을 최대 1%포인트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게 낙관론의 핵심입니다. 숫자가 이미 나오고 있다. 이건 꿈이 아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반드시 꺼내야 할 경고가 있습니다. 낙관론에 동의하더라도 그 숫자들이 언제 실현되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행의 추정치에 붙어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 효과는 10년에서 2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AI 관련 주식시장은 그 20년 후의 가치를 지금 당장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버블론자들이 지목하는 구조적 위험입니다. 닷컴 버블 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전망은 맞았습니다. 아마존, 구글은 실제로 세상을 바꿨죠. 나스닥 지수에 투자한 사람들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13년을 기다려야 원금을 회복했습니다.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를 앞두고 경고를 제기했던 마이클 버리는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실질 수요보다 앞서 확대되고 있으며 차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수익 창출 시점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AI에 7,250억 달러를 쏟아붓는 빅테크 기업들, 이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설비 투자를 줄입니다. 데이터 센터 발주를 끊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수요가 꺾입니다. 반도체 수요가 꺾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실적이 흔들립니다. 두 회사 합산 시가총액이 코스피 전체의 40%를 넘습니다. 그 충격은 우리 연금과 국내 주식 투자자 모두에게 직접 옵니다. 한국은행 보고서가 명시한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효과는 모든 기업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대기업과 업력이 긴 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기업 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AI가 성공하더라도 그 과실을 나눠 갖는 건 모두가 아닙니다. AI를 잘 도입한 대기업과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가 벌어지고 이것이 임금 양극화로 이어집니다. 결국 AI 시대의 풍요가 사회 전체에 고루 퍼지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 두 시나리오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저라면 이렇게 접근하겠습니다. AI가 경제를 바꾼다는 방향성은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언제 오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가격이 그 미래를 얼마나 선반영하고 있는지입니다. 다음 세 가지 신호를 꾸준히 체크하십시오. 첫째,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대비 실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가입니다. 투자만 늘고 매출이 따라오지 않으면 조정 신호입니다. 둘째, 반도체 업종의 실제 수주 잔고가 늘고 있는가입니다. 미래 발주가 줄기 시작하면 주가보다 먼저 현장에서 신호가 납니다. 셋째, AI 관련 주가 수익 비율이 역사적 평균 대비 얼마나 높은가입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주가 수익 비율은 최근 12개월 기준 약 49배 수준입니다. 이 배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보다 빠르면 조정이 옵니다. AI가 만들어내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실현되기 전에 시장이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하나만 믿으면 위험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런 기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결국 AI가 세상을 바꾼다는 건 알겠는데 나는 지금 뭘 해야 하죠? 그게 오늘 이 영상이 마지막으로 드려야 할 말입니다. 거대한 경제 흐름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 앞에서 내 자리를 어디에 잡을지 그게 진짜 질문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합니다. 일과 돈,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AI 시대에 살아남는 직업의 조건을 연구한 기관들이 공통으로 꼽는 게 있습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복잡한 판단, 사람과의 직접 상호작용,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좀 막막합니다. 창의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맞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당장 내일부터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현실적인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AI가 내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AI를 쓰는 사람이 AI를 쓰지 않는 사람의 일자리를 가져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내가 하는 일 중에서 AI가 대신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AI한테 맡기는 겁니다. 빼앗기기 전에 내가 먼저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는 분이라면 초안은 AI에게 시키고 본인은 판단과 편집에 집중합니다. 데이터 분석을 하는 분이라면 수치 정리는 AI에게 맡기고 본인은 그 숫자가 의미하는 맥락을 읽는 데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같은 시간에 2배의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게 곧 경쟁력이 됩니다. AI 시대의 인재 기준도 이미 바뀌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채용 데이터를 보면 투자 단계가 높아질수록 AI 및 데이터 관련 직군 비율이 15%에서 34%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원하는 사람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드를 짜는 사람이 아니라 AI와 함께 문제를 푸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건 개발자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마케터도, 회계사도, 인사 담당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자녀가 진로를 고민 중이라면 이 기준을 들려주십시오. AI가 가장 못하는 건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일, 그리고 사람의 감정을 읽는 일입니다. 전기기사, 배관공, 간호사, 물리치료사, 상담사. 이 직종들은 AI 확산에도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 졸업장을 받고 AI가 먼저 진입하는 사무직 경쟁에 뛰어드는 것보다 손과 몸으로 하는 기술직이 더 안정적인 미래를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이제 돈 이야기입니다. 투자 관점에서 AI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시청자 유형별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여윳돈이 많지 않고 매달 조금씩 투자하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AI 개별 종목을 직접 고를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 나스닥 전체를 추종하는 ETF 혹은 S&P 500 ETF를 꾸준히 매달 일정 금액씩 사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AI의 수혜가 어느 기업에 집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AI가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방향성이 맞다면 미국 대형주 전체를 사는 건 그 성장에 분산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타이밍을 맞추려 하지 말고 매달 같은 날 같은 금액을 사는 습관이 10년 뒤를 만듭니다. 두 번째, 국내 주식에 집중하는 분들입니다. 한국에서 AI에 직접 수혜주는 반도체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가에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하나입니다. 지금 반도체 주식을 새로 사야 할지 고민이라면 빅테크의 AI 투자 지속 여부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다이먼이 예측한 7,250억 달러 투자가 실제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줄어들기 시작하는지, 이 신호가 국내 반도체 실적보다 6개월에서 1년 먼저 옵니다. 세 번째, 지금 내 직업이 AI에 영향을 받을까 걱정되는 분들입니다.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득이 유지되어야 투자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업무 중 AI가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솔직하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부분을 먼저 AI로 자동화해서 스스로의 생산성을 올리십시오. 이게 지금 가장 확실한 방어이자 공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AI는 파도입니다. 파도는 크기와 상관없이 방향은 바꾸지 않습니다. 파도를 피하려고 해안으로 달려가면 쓸려 내려갑니다. 그런데 파도 위에 올라타면 그 파도가 나를 앞으로 밀어줍니다. 올라타는 데 필요한 건 거창한 준비가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 당장 AI를 한 가지 업무에 써보는 것, 내 아이와 AI 경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 포트폴리오에서 AI 수의 자산이 전혀 없다면 작은 비중으로 한 발 들여놓는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만 오늘 시작해도 지금 이 영상을 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현실아빠의 경제학이었습니다.